자, 여러분 들어오시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58페이지 양도속세 세율 있죠? 자, 여기 펴놓으시고요. 오늘 이제 3, 4월 과정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핵심 요약 들어가죠? 요약 보시면은 세율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니까요. 양도세, 자, 세율은 산출세 구할 때 과세액 곱하기 세율의 산출세액인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본문이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입순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면 밑줄 짝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큰 거 아니고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의미는 같지만 하여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얘는 양도세는 동일한 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재산세에서도 예전에 이런 규정이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도 있었는데 이게 재산세는 작년에 삭제했어요. 개정이 되는데, 자, 동일한 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 무조건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납세무자한테는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하지. 근데 그래서 그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높은 거 적용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이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 재산세에서는 삭제했는데 취득세에서 있고 양도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표준세율, 자, 대상 종류에 따라서 보유기한에 따라 등기 여부, 보유기한 과세 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건물, 자, 주택 제외하고,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따로 적용되니까 얘네들 세율 같이 가는데요.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등기 양도에 따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최고 세율 정도입니다. 몇 프로? 70%. 그 다음에 259페이지 등기된 양도재산의 보유기한에 따른 세율.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됐다.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40%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6%부터 42%까지 과표 크기에 따라서 7단계,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단 비삼용 토지는 6에서 42% 정도될 때 여기다가 10% 추가 세율이 적용돼가지고 16%부터 몇 프로까지? 52%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삼용 토지는 양도세 세율 적용될 때 10%더 추가됩니다.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 올해 개정세법인데요.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분양권을 말하는데 전매 시,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보유한 관계없이 양도세 세율은 무조건 50%를 적용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무주택자로서 30세 이상이거나 뭐 그런 등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요거 그 입주권 요거 분양권 참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50% 무조건 적용하는 거 요 규정을 해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은 자 무조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더라도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분양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적용됩니다. 분양권. 자, 그 다음에 기본세율이라는 게 이제 소득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을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소득세에서 통상적으로. 그럴 때 7단계 초과 누진세율 되는데 과세 표준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요? 6%.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금액이 1,000만 원일 때 이제 몇 프로 세율 정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6%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이렇게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정됩니다. 야, 한쪽 가르신 2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도 물론 미등기 양도면 70%인데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세율이 낮아요. 몇 프로요? 40%예요. 50%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다만 보충 내용이 올해 개정세법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이 기본세율 정도될 때 여기다가 10% 추가해서 16%부터 52%까지.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0%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6에서 42% 정도 될 때 기본세율에다가 20% 추가하니까 26%부터 몇 프로요? 62%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물론 이제 올해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거고요.
기타 자산 봅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골프용권 하나 딱 써놓습니다. 골프용권 그러면 특정 법인 주식,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예를 하나 딱 적어놓습니다. 골프용권 같은 이런 기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요, 얘네들은 보유기한 관계없습니다. 좌우지간 6에서 42% 초과준세율 정도예요.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50%이다. 그럴듯하지만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무조건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파생상품은 20%인데 여기다가 이제 탄력세를 적용되는데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고요. 20% 여기다가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탄력세율 얘기가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세율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특례세율인데 이거는 뭐 그 투기지역 내에서 지정지역 투기지역 내에서 양도할 때 이제 1, 3주택이나 비상주택 양도할 때 이제 이거 탄력세를 적용하는 건데 10% 더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됐고요. 일단 지금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으로 쭉 내려와서요. 양가로 3번도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둘 이상 세당할 때 높은 거 적용하고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유기한 계산 있잖아요. 양도세 세율은 보유기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등기된 것은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다만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재산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언제였냐? 상속개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시도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 원래 상속개시부터 보유하기 시작하는데 자, 요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개시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보유하기 시작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하기 기산한다는 거. 요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 6월 달에 핵심 요약에서 이제 5, 6월 달에 심화하면서 핵심 요약했을 때 또 사례 연습 자세히 해볼 거예요. 그때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어떤 것을 1년 보유했고요. 또 만약에 을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요거에 만약에 6개월 보유했고요. 6개월 보유했고 그리고 제3자에게 이제 이것을 양도하는 이런 경우에 자, 장기 보유통제 적용시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이거 2년으로 하겠, 장기 보유통제 적용시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다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하기 시작하는데 세율 적용 시만 어느 때부터요?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기 시작해요.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다 그러면 자, 양도세 세율을 적용할 때 만약에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하기 기산했다 그러면 1년 미만이니까 주택 양도했을 때 몇 프로 세율 적용돼요? 몇 프로 세율 적용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면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은 몇 프로 세율 양도세 세율이 적용돼? 응? 40%죠. 1년 미만이면 40% 금방 받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40%잖아요.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인에 기산하면 1년 미만이니까 6개월 보유했으니까 이게 이제 40%인데 다만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인에 기산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니까 3년 6개월 보유,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때 그럴 때 이제 자, 어느 때부터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한에 기산하냐는 건데 다 원래 역사는 나머지는 다 상속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에 기산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것만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토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65페이지입니다. 5번에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이거 다 중요해요. 지금 오늘 제가 보는 것들은 다 세율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 다 중요합니다. 다.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거죠.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나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은 다 적용 배제합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요. 자, 제목의 밑줄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최고세율 70%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근데 필요경비계산 공제에 불이익 그래서 양도 차익을 추계 방법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계산 공제액 중에서 토지 건물은 등기된 토지 건물은 3% 적용하는데 371에서 아까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습니다. 몇 프로?
1,000분의 3, 0.3% 아까 인정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은 있다. 10분의 1밖에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저기 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요. 자, 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자,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양도가액이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 그럴 때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은 얼마냐고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포인트비용제, 기본제 다 배제하죠?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공제상이 아니니까. 자, 기본제 대상이 아니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요거 양도차익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니까 1억이요.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얼마예요? 양도차익 1억이니까 1억이지. 왜 7천이 나와요? 과세표준금액이 얼마냐고요? 1억.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산출세액이 얼마냐 그랬을 때 미등기 양도하면 70%니까 산출세액은 얼마고? 7천. 이렇게 되는 거고. 산출세액이고. 뭘 구하는지 잘 봐야지. 산출세액은 7천이지만 과세표준금액은 얼마라고요? 1억이요.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포인트비용제,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등기 의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 경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로 양도했는데도 등기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미등기 양도세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0%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과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부채 기본세 다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단기 X예요. 단기 할부 조건이 아니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에 대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밑줄 쫙이요. 자, 장기 포인트고요. 무슨 얘기냐. 장기 할부 조건으로 고려했어요. 그러면 할부금을 여러 번에 걸쳐 갚아나갈 때 있잖아요. 자, 보세요.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요. 첫 할부금 딱 받고요.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할부금 딱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얘 튀어버리면. 그러니까 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을 입장에서 보면 계약 조건상 취득에 관한 등기가, 취득당 등기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기 할부 조건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할부 조건이면 무조건 등기했어야 되고. 266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자, 밑줄 쫙입니다.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자,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장기공제, 기본제,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3번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나 법령 요건을 갖춘 8년 제촌 자격 농지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대토하는 농지는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하나의 요건을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에요. 비과세 감면 요건을. 그런 애들이니까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얘네들은. 검증받은 애들이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비과세 감면이라는 요건을 통과했으니까.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허가주택이요. 소위 말해서 1세대 1주택인 비과세권을 충족한 무허가주택은요.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은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경기도 평촌에서, 제가 평촌 신도시 강의할 때 예전에 어떤 수강생들 빽빽하게 있는데 뒤에서 손 들어가지고, 아니 무허가 주택도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하에서요. 자,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교수를 찾아와서, 아,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물어가지고, 아유,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규를 찾아가지고, 그 국세청 선례 있잖아요. 예규가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이상하네. 그러면서 갔어요. 화장실에서 제가 서서 이렇게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 교수님, 무허가 주택, 에이씨, 진짜. 내가 그랬던 얘기. 이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특이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동그라미 5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상속의 동그라미고 증여 X입니다. 상속의 동그라미 증여 X입니다. 증여받은 자산 안 돼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 양도되는 거, 쫙 밑줄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이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요.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요거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미등기 양도합니다. 이럴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 당연하죠, 여러분요.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거, 일반적인 개인 간에 매매하는 것 같으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지만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에 양도되는 거니까 이거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래 사실 다 드러나고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비상속인을 상속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또 상속인에서 공공사업시행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또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 그냥 넘겨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시법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지. 이거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이지 증여는 X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이었을 때는 무조건 등기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속에 관한 소유권 이전 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자, 그 다음에 6번, 7번은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어떤 법령에 의한 도시개발법 같은 법령에 의한 이런 경우에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여기가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봅니다. 양도소득금액은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밑줄.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또 볼 거고,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 자예요.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해요. 근데 얘네들하고 2번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3번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자, 저를 봅니다. 부동산 등과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을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결손금 발생했을 때 통산하지 않고. 근데 부동산 등 얘네들끼리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도차손의 통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세율별 공제 방법 처음 배우는데요. 위 양가로 1의 규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마이너스요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 양가로 1의 각 소득별로 당해 자산의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이요. 세율별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동그라미 2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또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67페이지 미공제분의 처리 밑줄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지 못한 결손금을 어떻게 하느냐?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미공제된 결손금을 여러분의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다음과 세기한으로 이월공제도 받을 수 없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여기를 봅니다. 설명 한번 쭉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이때 상가, 건물을 팔았는데 상가가 유망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해가지고 신축한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그 지역이 그냥 계속 텅텅 비고 막 그런 바람에 오히려 상가 건물의 가치가 또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쪽이 번화가였었는데 옆에 번화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어요, 상권이. 그래서 상가가 팔았더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선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토지를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수익이 2천만 원 발생했고요. 이번에 또 같은 연도에 이 사람이 건물을 팔았는데 양도수익이 1천만 원 발생했고요. 또 이 사람이 비상장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수익이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자, 그러면 결손금 통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세율이요. 얘는 6에서 42% 기본 세율 정도 되고요. 얘는 40% 세율 정도 되고요. 얘는 또 6에서 42% 기본 세율 대상이에요. 자, 주식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자, 상관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에 세율별 공제를 하는데 결손금 할 때 세율별 공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7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6에서 42% 있죠? 요거는 자, 보세요. 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얘네들 부동산 등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한다. 같은 세율 어떤 거예요? 6에서 40%, 6에서 얘네들이네요. 자, 그럼 결손금을 먼저 얘네들끼리 통산합니다. 자, 결손금 이거 통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천. 자, 됐습니다. 결손금 통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공제된 결손금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손금을 통산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하고 결손금을 통산해.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식과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내야 돼요. 자, 결손금 구분해서 계산할 결손금 통산할 수. 그러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 한번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은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2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OX. X입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데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 임대를 통한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택 임대소득은. 근데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어떤 건지.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 자, 이율과세 특례를 오늘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날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어떤 거냐면 잘 설명을 듣고 그러면 쉬운데 이게 작년에 제가 좀 원래 이게 예전에 몇 번 나왔고 이쪽 부분이 소득금액 계산 특례 부분이 이게 시험에 작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개정 내용이 좀 축적돼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아, 진짜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요. 배우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이율과세 특례요. 자, 제목이 좀 길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요. 토지, 건물, 또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자, 그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증여자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는 어떤 관계냐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요.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요.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이 특례가 적용되냐고요? 5년 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요.
자, 만약에 2012년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당시, 증여자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격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었어요. 자, 배우자나 직계림속에게 증여했는데 증여한 날이 만약에 2017년도 만약에 10월 달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증여 당시 이 부동산에 대한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었습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5억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2018년도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만약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 양도를 했어요. 양도 당시에 실제 양도한 가격은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서 7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배우자 직계미수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를 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이제 적용된다는 건데, 그때 특례의 내용은 이거예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이 수증자 을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수증자예요. 수증자 을이 양도한 겁니다. 양도세 납세무자는. 근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7억 원, 이번에 판 가격인데 취득 가격을 어떤 거로 하느냐? 증여받을 당시 재산 가격으로 하지 않고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이 가격 있죠? 당초 증여자가 이 취득한 가격, 이것을 취득 가격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양도가액 7억, 취득가액은 2억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계산할 때도 원래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다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자, 당초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있죠.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요거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했으면 장기 보유등재 적용 시 장기보유제를 못 받는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유연수 2012년도부터 2018년이니까 한 6년 보유했나요? 그 보유기간에 따라서 3, 6, 18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특별공제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원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기납부한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래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아까 배웠습니다. 근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증여세 낸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시험에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그랬는데 세액공제가 아니라 가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증자는요, 어차피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배우자 간은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세금 부과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거 알고 있는지 또 시험에 또 물어본 적이 있고 정답증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율과세 특례 핵심이에요. 자,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을 때, 자,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수증자.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요게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 규정이 왜 나왔냐면요. 이율과세 특례 규정이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율과세 특례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해요. 자,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 내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내고 증여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샀는데 가격이 막 올라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해. 증여세 안 내고. 그랬다가 이제 취득세만 내겠죠?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싹 팔아요. 여기서는 지금 양도차익 2억 발생했지만 심지어는 뭐 5억 정도 되는 걸 갖다 5억에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양도차익도 없으니까 증여세도 안 내죠? 양도세도 회피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율과세 특례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끼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양도하면 취득가격을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여전히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을 샀는 데 있잖아요. 땅값이 막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한 1, 2년 새에 막 그냥 갑자기 땅값이 엄청 많이 치솟았어요. 그럴 때는 주구장창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다 파는 것보다는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6억까지라도 공제받으니까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그 다음에 제3자에게 팔면은 훨씬 더 양도세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몇 년이 지나서 팔아야 돼요? 5년 지나서. 단점은 있지. 5년 동안 부동산에 돈이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떤 간에 5년 지나서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267페이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자산에 대한 이율과세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공제 규정을 악용하여 양도세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한쪽 가르친 이번 이율과세 요건 및 적용 대상 자산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밑줄자. 자, 또 다른 건 안 되고 증여받은 자산이 어떤 거에 되느냐. 토지 건물 무슨 이용권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주식이라든가 나머지 자산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것도 안 돼요. 입주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제외한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저를 잘 보세요. 만약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혼했을 때도 이 특례 규정을 그랬을 때는 특례를 적용 안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요. 자, 둘이요 양도 시점 돼가지고 서로 이혼 신고 제출합니다. 법원만 몇 번 왔다 갔다 법원에 왜 이혼하려고 하면 성격 차이라고 협의 이혼 신고 판사 앞에서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성격 차이요.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하면 생각해보나 마나 저희는 그냥 일단 정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둘 다 동의하냐 다 싫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판사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법원 앞에서 국밥집에서 같이 국밥 먹으면서 여보 일 잘하고 와. 그런 다음에 제 남편은 직장으로 부인은 집으로 갔다가 밤만 되면 합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양도 당시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세금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다 체크고. 한쪽 가신 3번 이율과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이제 개정 내용이 최근에 있었는데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자, 그 다음에 2번 사업인정보실로서 소급해서 2년 이전에 필기 있다 하고 사진을 찍어가서 다음 5월 달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저거. 사업인정보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취법 규정에서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또 몇이에요. 내가 수용당하는 거 어떻게 증여받았는데 2년 내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용당해서 양도하는 거니까 내 의지로 양도하는 거 아니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고. 3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 어차피 비과세인데 뭐라 특례 적용해요? 자, 특례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4번이요. 이것 좀 주의해 보세요.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근데 비과세가 배제되는 이런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걸 잘 봐야 돼. 고가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1세대 특례. 5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어요. 아니 그럼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요?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 특례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대요. 그럼 뭐하러 적용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율과세 효과입니다.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그렇죠?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만 부과하면 세금 결국 연대 책임 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 증여받은 당시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밑줄자.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요. 증여받은 때가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는 거. 그래서 장기 보유등재 적용시든 세율적용시든 다 그래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간 시작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자,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히 있는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한다. 또 다 미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지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또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기 어려운데요. 자,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요 설명을 듣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자, 특수관계자 간에 있잖아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이거 사실은 작년에는 5, 6월 달에 설명했던 거지 3, 4월 달 과정에 설명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순환에는 왜 설명하냐고요? 그냥 계속 2차가 그냥 어렵게 나오고 세법 그냥 어렵게 나오고 그러니까 미리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이제 어려운 것까지 조금 다 5, 6월 달에 터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강의 안 했던 부분을 일부 터치하면서 강의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거는, 이거보다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5, 6월 달부터 설명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런 것들 나올 가능성이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미리 3, 4월 달에 강의합니다. 작년까지는 5, 6월 달부터 강의했지 3, 4월 달에 강의 안 했던 거예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그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예요. 부인하는 특례.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건 남남 사이에 적용되지 않고 특수관계자 간에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했다가 증여 후 우회 양도하는 게 있고요. 우회 양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있죠.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데요,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그 다음에 높게 취득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남남 사이여야지, 남남 사이에 특수관계자 간이어야지,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간만 적용하는 거지, 남남 사이에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되는 거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시가보다 높게 취득해야지 높게 취득해야지,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세법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 번 딱 듣고서 다, 이해 다 돼. 오케이. 싹 접수됐어. 그리고 딱 정리가 다 되고, 까먹지도 않고. 그러면 저희들 생계가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게 진짜 내 것이 되려면 5, 6월 과정도 거치고, 5회 특강도 듣고, 문제풀이도 듣고, 마지막 9, 10월 과정도 듣고, 파이널 마무리 특강도 듣고,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딱 내가 시험장 가서 합격 딱 하는 거지. 벌써 다 알아버리면 저희 곤란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알려드리지만 이게 다 안 된다는 말이죠. 수많은 수험생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세법 고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가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 있죠. 요거는 이제 이율과세 특례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율과세 특례가 출제 가능성이 제가 더 꼽히기 때문에 올해 이걸 먼저 딱 이제 3, 4월 과정에서 알아두시고, 5월 달에 제가 바로 5월 달에 이제 양도세 할 때 5월 달에 한 둘째 주 정도 되겠네요. 그때 증여 후 우회양도 있죠. 요거를 이제 딱 제가 비교해가지고 요걸 먼저 딱 잡고 있으면 거기다가 비교해서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요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자 그러면 자,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종업원과 사업주인 나는 특수관계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특수관계자입니다. 자네 명의로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걔는 이거잖아요. 뭐 자네 명의로 어떻게 좀 하려고 건데 협조 매려고 하는데 안 돼서 다음에 꼬투리만 잡힌 거지. 그러면 좀 들어보세요.
제가 사업주인데요.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요. 자, 그 생계를 같이 하는 종업원,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저는 특수관계자가 있어요, 아니겠어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주부수강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랑이 여보, 내가 오늘 회사 와가지고 집에 오더니 내가 회사에서 우리 회사 회장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 자기 당신 명의로 뭘 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뭘 좀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협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안 돼요, 뭐 법대로 우리 절대 그런 거 못 해준다고 그래요. 사장이나 회장이 할 말이 없죠. 다음에 무슨 꼬투리만 잡혔다는 걔는 이거지 남편 여러분의 신랑은. 그러니까 여보 그 사장이나 회장이 알아서 당신 다 책임져 주겠지 뭐. 자기가 그죠? 잘못되면. 그러니까 일단 간이라도 다 쓸개라도 다 빼주고 와. 이렇게 내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나와 경영지력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 관계가 있거나 이러면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다 뭐가 된다? 특수관계자가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도했을 때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옛날에 1억 원에 취득했던 건데 요번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요게 지금 시가가 6억짜리인데 요걸 갖다가 을한테 팔았더니 을이 지급한 대가가 3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남남사이 같으면 갑은요. 얘가 주인공인데 갑은 남남사이 같으면 실제 양도한 가액 3억 원, 취득가액은 정해져 있죠. 1억 원. 그래서 양도차액은 2억 이렇게 신고할 건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거나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러면 자 얘기가 틀려져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했어요. 그러면 따져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는 지금 3억 차이가 나죠? 그럼 얘네들이 조세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봐서 자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합니다. 여기 부당행위산 부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월과세 특례는요,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자, 만약에, 이거잖아요.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식김수로부터 징역받아서 5년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얘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는 3억 차이가 나니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요. 자, 무엇을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다시 결정하느냐?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다시 결정해요. 그래서 양도가격을 시가로 하니까 얼마? 6억 원. 그 다음에 취득가격은 정해져 있네요. 1억. 자, 그래서 양도세액은 얼마? 5억. 이런 식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해서 부인 특례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맛배기만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아까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양수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자. 필요경비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을이 갑한테 팔았는데 대가가 1억 5천이다. 그러면 남남사이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3억에 팔았을 때 남남사이 같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요. 얘들 형제가 지간이다. 특수관계자 간에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했다.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아까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본다고 그랬습니까?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그래서 아까 부당행위로 계산된 시가초과액 5천만 원은 을의 취득가격에 포함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가격은 3억 원, 취득가격을 시가로 하니까 얼마? 1억 원. 이렇게 해서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요, 특수관계자는 적용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되고, 자, 특례에 해당된다. 그때 판단,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이따가 나와요.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다시 결정한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다시 결정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당행위 계산법의 특례. 특수관계자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교재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볼게요. 개요를 납세지 양가로 사업은 양도수익의 부당해산 부인해서 개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수익 있는 고자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자와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고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견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이자가 빠져버렸네. 있으며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가 이해당한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우양도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요. 자, 이거고 한쪽 가르친 2번 증여 후 우양도는 다음에 배울 거고요. 일단 이월과세 특례를 먼저 딱 잡아놓으면 요거 이제 비슷한 거라 헷갈리는 건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269페이지 봅니다. 한쪽 가르친 3번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경우. 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를 초과해 출가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할 수 인정되는 때는 그 거저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자, 쫙 밑줄입니다.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르게 다시 계산한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동그라미 2번 위 동그라미 1과 같은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부인 규정 적용 시에 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적용하는데 그때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밑줄입니다. 시가 거래가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금액으로는 3억 차이나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상당 금액 이상 차이가 날 때 적용한다는 거 밑줄 쫙. 동그라미 3번 이때 시가라는 게 뭐냐? 자, 이때 시가라는 것은 쭉 밑줄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당의 선부인 특례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것만 설명드렸고 증여 우양도는 다음 순환에 5월 달에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배우자 집kim 속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만 잘 기억해 놓으면 요거에다가 이제 비교해 가지고 요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5월 달에. 자, 271페이지 제6절 양도세 납세를 찹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힘내시면서 고개 또 한번 드시고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목 운동. 자, 여러분 힘내시고 이거 납세 절차는 뭐 지난 순환에 다 한 거예요. 자, 지난 순환에 다 한 거라 쭉쭉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 본 거라 쭉쭉쭉 볼게요. 11월, 12월, 1, 2월 달에 대부분 다 배운 것들이에요. 다 배운 것들. 개요 봅니다. 납세지 개요.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으로 납세 의무자 신고에서 확정되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행에 탈로 오류가 있으면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할 수 있고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은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납세지 자 밑줄입니다. 거주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를 주로 물어보는데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바꾸겠죠? 아니고 주소지. 국세는 직각관 분일부라고 주소지. 자,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주자의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팝니다.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어디로 한다고요? 주소지. 광명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하고요. 밑줄이고. 자, 비고자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비고자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상업장이 있으면 상업장 소지, 상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간다는 거야.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자진납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어떤 관계냐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세요.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두 분은? 예? 그렇죠. 이제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짝꿍 딱 이러잖아. 당황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근데 여유있게. 근데 처음으로 제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이 있을 때 둘이 어떤 관계 그러면 그냥 여자가 특히 여성 수강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하면서 펄쩍 뛰고 막 그러는데 짝꿍이죠. 예. 자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그런 얘기입니다. 개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기한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 예정신고 의무자 양도한 자고 동그라미 2번 밑줄이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 밑줄자. 자, 시험에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 반드시 보다 하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납부할 때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기한 파생상품은 제외.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납부가 없어요. 그래서 제외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원칙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밑줄 쫙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그래서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다 한번 해보셔야죠. 우리 늦게 왔지만 잘하고 있는 그대 생일이 언제예요?
8월 3일? 자, 8월 3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언제입니까? 8월 3일 양도리 속한 날 말일 8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9,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본인 생일날 양도한 것으로 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예외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5월 4일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대금이 청산됐어요. 그랬을 때 원래는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잖아요. 양도미 취득시기. 양도리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 내에 하는 거지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 되니까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경우. 자,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한다 그러면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을 때는 거기 허가구역에 여기는 없지만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는 해제일이 만약에 보세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다. 자, 그러면 해제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역시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거기 허가일 아래다가 271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맨 끝에 그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에서 그 허가일에다가 아래에다가 가로해놓고 또는 뭐 해제일 또는 해제일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해제일. 그래서 해제가 있었으면 또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277페이지 72페이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정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하다 판나니까 몰아서 합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밑줄입니다. 그 양도리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작년까지는 분기였어요. 1년을 4, 4분기로 나눠서 분기일이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월 4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비상장 주식 5월 4일 날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그렇지. 자, 5월 4일이 속한 반기에 상반기 반기의 말일은 언제?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8월 31일. 이때까지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바뀌었다는 거래. 그 다음에 3번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들어온 건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2개월이 아니라는 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신고할 때는 이거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2개월로 바꾸겠죠?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은 여러 번 양도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그 식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탕 박스에 나와 있고요. 양가로 5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는 거 똑같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한 기간 1일 0.03% 1만 분의 3주 가산되는 거 똑같습니다.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자, 개요 읽어보시고 273페이지 납세무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자.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 하지 아니한다 땡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땡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확정신고기한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고유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밑줄입니다. 다음 연도 언제? 이게 포인트죠.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하면 그 허가일 또는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요.
자, 동그라미 2번 확정신고 생략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렇잖아요.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만 또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즉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밑줄 쫙이요. 자, 세 가지가 있지만 기억법만 잘 알면 돼요. 의미는 비슷해요.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밑줄 쫙이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보세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이 발생했고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세금에서는 달라질 게 없는데 또 해요. 그래서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건물을 토지를 또 팔았는데 양도소득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다. 비례세율 대상이면 상관없지만 누진세율 대상이면 자, 과표가 커지면 자, 과세표는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이었는데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합산해서요.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두 번째 요거 토지 양도하면서. 자, 그러면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다음 년도에 또 해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요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서 합산하지 않고요. 자,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자산을 양도할 때 마지막에 양도할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금 계산 달라질 때는 감안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납부한 세금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불행의 경우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확정신고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다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됐었어요. 그럼 이번에 확정신고 시에 또 불성실해서 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요 얘기. 다시 부과된다고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이런 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세요. 자,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아까 어떤 관계냐 물어보면 남남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안 했으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부동산을 팔았는데 예정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가산세 무조건 적용돼요. 다음 연도에 나 5월 달에 확정신고 하면 괜찮잖아요. 아니에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5월 달에 하더라도 예정신고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불성실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 부동산 팔면은 양도세 낼 게 있을 때는. 그래야지 안 하면 무조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점점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자, 274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되는데요. 자, 고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죠. 자,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는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50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넘게 내기도 어렵지만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쉽죠. 1000만 원 초과할 때. 그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 쫙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재산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종합부동산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자, 그 다음에 양도세도 2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데 이거는 분납기한은 이제 다 통일했으니까 기준금액만 다릅니다. 또 납부할 수 있는 세액 처리 기준 이거 알고 있는지 최근까지 몇 번 물어봤습니다. 2번 물어봤는데 최근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의미는 똑같아요. 납기내 최소 얼마 깔아? 10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자, 최소한 절반 깔아놓고 나머지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은 얼마다? 1800만 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처리 기준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거나 이건 틀려요. 근데 다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세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뭐 대토하는 농지 감면 등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감면세액 20%를 뭐는 내야 돼? 농특세는 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양도세를 이제 제7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이것도 지난 순환에 납세무자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드렸었는데 납세무자 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는요. 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국내 주소 고소 등 고자만 해당한다. 매출자. 그럴 때 즉 비고자라든가 5년 미만 주소 고소 등 고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표를 당연히 중요 표시해 놓고 딱 보셔야죠. 국내 소지 자산 양도할 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당연히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비고자도.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비고자는 당연히 우리하고 관계없죠? 그 다음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는 거. 3년 아닙니다. 5년 이상.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을 보면 국내 대상과 국외 대상은 거의 비슷해요. 자,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동그라미 니은번 부동산 임차권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자, 우리 국내 대산 양도시에는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외 대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자, 국외 자산 양도시에는요. 국내 자산 양도와 관계없는 규정들인데 등기와 관련한 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외자산 양도시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저 전 세계 부동산 그린란드 뺄 뻔했네. 그린란드 다 어떻게 우리가 기준시가를 매기고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등기 여부라든가
기준 시가에 관한 이런 내용은 국외산 양도시는 적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국외산 양도가액은 당연히 국내산과 똑같이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쫙. 그거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고요. 원칙은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없을 때가 그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국가의 시가로 하고. 276페이지 넘어갑니다. 양도차익의 원화 완사.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하는데, 포인트는 시험에 한 2번 나오는데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거잖아요. 그럴 때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인데, 이걸 시험에서는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막 바꿉니다. 아니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서 계산하고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시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입니다. 장기 보유특별 공제. 자, 국외산 양도시에는 장기 보유통제 아까 적용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가 신경 써서 장기 보유해줄 필요 없잖아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장기 보유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 보유했어도 안 해줘요.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 각각 연회비 50만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3번이 하나가 빠졌네. 파생상품이 빠졌네. 동그라미 2번 주식 출자 지분 아래에 파생상품이 빠져있네요. 파생상품 빠졌네요. 파생상품 하나 추가합니다. 동그라미 2번 아래에 파생상품 추가하고. 아까 국외산 양도시도 국내자산과 국외산 통합해서 1년에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250. 파생상품은 국내 국외자산 통합해서. 세율은요. 자, 국외산 양도시는요. 부동산만 잘 보세요. 등기여부나 보유기간 이런 거 관계없어요. 무조건 국외 소유자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6에서 42%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중과세율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국외 소유자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50% 아닙니다.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국외사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주식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국납부세 공제 주는 거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양가로 8번 봅니다. 물납 분할납부요. 양도세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국내산 양도와 동일한데 물납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산 양도 시에 물납은 안 해줍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이나 뭐로 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물납 풀어갑니다. 준용 규정, 기준시가라든가 등기와 관련한 그런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단하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것은 뭐 오늘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 가필차당 소기과,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 절차, 애정신고, 확정휴납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 배웠고요. 또 이번에 또 새로 처음으로 또 배운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배우자 직계임수 간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양도할 때? 5년 내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부자는 누가 되고? 수증자.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나 보유기한 등은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유기한도 시작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낸 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근데 얘는 조세부당 감소가 없어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해이산 부인 특례는 반드시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조세부당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증여 후 우회양도는 5월 달에 배우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고가양수했을 때 시가보다 저도 저가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했을 때만 특례 적용되는데, 그럴 때 자, 조세 부담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뭐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결정한다? 시가를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해서 다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냥 조금 늦게 끝났다고 그냥 힘이 없으셔가지고. 자, 고생 많으셨고, 3, 4월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마쳤습니다.
자, 지금은 지적교서 이론들이 막 혼란스럽고 그래도 점점 이제 핵심 요약하고 비교 도해하고 하면서 다 정리해 갈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 5월 심화 이론은 양도소득세부터 요약집으로 들어가고 또 오후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시작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그동안 3, 4월 과정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